자, 오늘 참석해주신 그 위원님들, 그리고 그 기타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 민주평통 19기 연구협의회 그 온라인 평화통일 아카데미 7회 정기 강연을 그 김진영 그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그 이사장님께서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이든 시대의 남북 관계 해법입니다. 일단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이제 공지사항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게 저희 에티켓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빨리 한번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제 소개를 먼저 해야죠. 저는 코로나 시작한 다음에 그 평통의원이 돼가지고 미팅을 딱 한 번뿐이 못 갔습니다. 그래서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영국협의회 그 학술분과회의 소속이고요. 저는 지금 현재 그 영국 그 비즈니스 스쿨 그 시티 유니버시티 오브 런던에서 그 생산관리랑 그 공급망 관리 그 교수로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은 그 첫 번째 공지사항은요, 이름을 그 이름 바꾸기 기능을 사용하셔서 그 본인 성함을 한글로, 그리고 그 소속 기관을 또 한글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강의 시작하면 이제 마이크를 꺼주십시오.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실수로 켜놓고 계시는 분들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저희 진행자가 그 임의로 마이크를 끄겠습니다.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그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 질문 같은 경우는 일단 강의가 다 끝난 다음에 그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 그 학술분과위원들의 그 선정을 해가지고요. 저희가 대신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 안배가 보통은 이제 최대한 2시간 내에 다 끝내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한국이 지금 되게 늦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로는 50분 정도 강의를 하고, 그리고 50분 정도 Q&A를 하고, 아마 이제 강의가 좀 더 길어지면은 그 Q&A 쪽에서 시간을 좀 더 갖고 오는 식으로 해서 최대한 2시간 내에 오늘 끝내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질문을 다 이제 답변을 못 드리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뭐 이메일이나 뭐 그런 식으로 또 한번 어레인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오늘 그 강의랑 질의응답 내용은 녹화가 돼서 그 유튜브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그 얼굴을 공개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화면을 좀 꺼주시는 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정기 강연의 그 식순을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장도순 그 회장님께서 그 계획 및 환영 인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 이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장도순 회장님, 지금 이제 준비되셨습니까? 환영 인사 그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강연도 여러 번 되다 보니까 이제 자주 뵙는 분들도 뵙고 그래서 더 반갑고요. 저는 민주평통연구협의 회장 장도순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요.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채팅 시간에 좀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게 이 록다운 상태라 좀 민망한 양해를 좀 드리면, 제가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는 걸 영국의 록다운 상태가 그렇다고 좀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 달 4월 10일 날 미장원 열면 아침 8시에 깎으려고 머리 자르려고 예약을 했으니까 다음에 혹시 또 오시면 훨씬 더 나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짜 유명하시고 통일에 관한 일로 많이 바쁘시고, 또 지금 한국이 저녁 10시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내주시고 또 유익한 강연을 해주신 김진영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이사장님과, 역시 지금 한국에 가 계시는데도 격려를 위해서 참여해 주신 박종범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회 부의장님, 그리고 또 바쁘신 그 주말인데도 참여해 주신 우리 대사관의 이승진 공장님께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요. 코로나라는 사태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 모든 활동을 다 정지시키다시피 한 그런 엄청난 환란인데, 민주평통의 활동은 역설적이게도 온라인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대면 행사를 했을 때보다 더 본질적이고 효과적인 평통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세계 모든 협회가 강연이나 포럼 등을 개최해서 자문위원들이 통일 문제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좀 늘릴 수 있었고, 또 전 세계 많은 분들이 실시간에 참가, 오늘처럼 참가가 가능해지면서 소통의 폭이 넓어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을 바탕으로 영국협의회는 지금까지 해왔듯이 19개 임기가 얼마 안 남았지만 학술분과가 주관이 돼서 매월 해온 그 통일 관련 그 강연을 계속하고자 하니까 여러분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오늘 그 강사이신 김진양 이사장님이 생일이세요. 근데도 참여를 해주셔서 더욱 감사하니까 축하와 감사의 뜻을 같이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제 인사를 줄이고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이사입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은 이제 박종범 민주평통 유럽 중앙 아프리카 지역 부의장님께서 격려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영국협의회 민주평통 자문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일본을 비롯해서 몇 개 나라에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계시는 우리 자문위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렇게 훌륭한 통일 강연회를 준비해 주신 영국협의회 장도순 회장님, 허준영 간사님을 비롯해서 특히 이 영국협의회 학술분과위원회 이윤정 위원장님, 그리고 오늘 또 사회를 맡으신 손병각 교수님, 그리고 여러 함께해 주시는 위원님께 먼저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 이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 번영, 더 나아가서는 개성공단의 재개를 위해서 선두에서 불철주야 이렇게 저희들을 이끌고 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우리 김진양 이사장님,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해주시기 위해서 토요일 이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함께 해주시고 계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개성공단은 UN 제재도 그리고 미국 제재에 의해서 중단된 게 아니고요. 올해가 벌써 5년째 이제 중단된 상태지만 우리 남한 정부의 그 대북 제재의 한 수단으로 중단이 됐었지만 이제는 재얘기를 하고 싶어도 UN 제재나 다른 여러 가지 이 국제적인 제재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행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개성공단은 우리 남북한이 먼저 가본 미래의 통일의 모습이었었던 거거든요. 어려움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해외에 있는 우리 자문위원들이 우리 김지양 이사장님께서 늘 강조하시고 계시듯이 현지 우리 그 주류 사회에 개성공단의 현실을 알리고 우리가 얼마나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귀한 시간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또 우리 이승신 공사님 이렇게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또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한반도의 현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그 민주평통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 회의 그 교육분과 위원장님이신 김도원 박사님께서 그 강사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평통 유중화 지역회의 교육분과위원장 김도원입니다. 제가 평소 존경해오던 우리 김진양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이사장님을 제가 오늘 소개드리게 돼서 매우 영광입니다. 김진양 이사장님께서는 한반도 통일에 관한 담론 분석이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정치학자이십니다.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개건연구위원으로 평화통일에 대한 연구를 해오셨고 참여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설계에도 참여하셨고 이어서 NSC 전략기획실 행정관으로도 활동하셨습니다. 또한 대통령 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정책실에서 외교정책을 폭넓게 담당하시면서 북한과의 협상에도 참여하셨고 인사비서관도 또 역임하셨습니다. 이후
우리 개성공업지구 근무를 자원하셔서 2008년 2월부터 개성공단에 장기 체류하시면서 일상을 북한 분들과 같이 보내시고 또 북한 사회의 세세한 면들까지 살펴보신 참 드문 학자이시기도 합니다.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연구교수로 계시던 중에 이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되는 아픔을 겪으시기도 하셨고 지금은 개성공단 경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직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회 북에 대한 그 왜곡 거짓을 이제 바로잡는데 이제 많은 역할을 하셨고 개성공단 사람들과 같은 이제 다수의 저서를 갖고 계십니다. 또한 김진양 TV 그리고 매우 다양한 각종 강연을 통해서 남북 평화와 개성공단 재개에 노력을 지금 집중하고 계십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이사장님의 그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준비되셨으면 네. 스크린 쉐어 해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진양입니다. 한 분 한 분 성함을 다 좀 불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 장도순 회장님, 박종근 부의장님, 이승신 공사님, 조영철 대표님 다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조금 길더라도 준비해 주신 이윤정 선생님 고맙습니다. 최성숙 선생님, 신원주 선생님, 손병각 선생님, 독일의 김진양 선생님, 일본 건기협의회 회장님, 김도원 선생님, 임혜정 선생님, 허준영 선생님, 황병진 선생님, 이상무님, 한정노님, 박정은님, 수지김님, 정검순님, 유럽 한글학교 협의회 선생님, 김선미 선생님, 김인숙 선생님, 성현석 진주 선생님, 오마림 선생님 고맙습니다. 최원정 선생님 들어오셨군요. 네. 표정아 선생님, 김익재 선생님, 김동수 목사님, 우옥경님, 김태균님, 김동규님, 서울의 공정호님, 장태진님, 한문수 선생님, 정원순 선생님, 유영신 선생님, 한희영 선생님, 설기종 선생님, 이효재 선생님, 홍덕률 선생님, 한충일 선생님, 이자영 선생님, 다들 이 시간 이렇게 만나 뵙게 된 것을 큰 인연으로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남북관계가 지금 사실 어렵습니다. 다들 너무 잘 아시는 상황이죠. 다 보고 계시는 것처럼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정답이 아닙니다. 그냥 지혜의 해법들을 공유하고 더 많은 이야기들 좀 확산시키고자 이런 시간들 마련한 것 같은데요. 짧지 않은 시간, 한 50분 정도 핵심 요점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남북관계 복원과 평화의 해법이라는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모두에서 먼저 해법들을 좀 문제의식과 해법들을 모두에서 먼저 제안을 하고 현재의 위기 상황이 오게 된 과정들을 압축적으로 좀 설명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한 가지 확고한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문제는 다들 아시다시피 남, 북, 남과 북이 주체이죠. 그리고 상수로 존재하는 미국의 문제가 있죠. 남북미 3자 관계가 한반도 문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 말씀드려보면 남북미 관계의 산물이 이 분단체제인데 분단을 넘어서 평화로 가려면 남북미 3자 간의 정책들이 부딪힙니다. 그런데 확실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남북관계, 북남관계 속에서 북측의 한반도 전략, 대미 전략을 우리가 북측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정책, 전략, 나아가서는 인식이라고 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목에서 남북관계 복원과 평화의 해법, 이미 저는 제목 하단에 적어놨습니다. 전략 기조, 정책 프레임, 인식, 역할, 관계의 변화가 필요하다. 누구의? 우리 대한민국 정부, 우리의 전략 기조, 우리의 정책 프레임, 우리의 인식, 우리의 역할이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평화해법 제안입니다. 핵심적으로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보면 비핵화 프레임에 갇혀있는 인식의 오류를 빨리 극복해야 된다고 좀 봅니다. 한마디로 저는 우리 정부가 한반도 평화의 문제에 해법을 내놓으면서 비핵화 우선론에 빠져 있습니다. 비핵화 우선론. 저는 비핵화 우선론은 한마디로 한반도 평화 문제의 본질에 대한 기본 이해 없이 이건 실패한 정책이다. 핵 문제의 본질에 대한 뭘 이해가 난 정책이다라고 봅니다. 아실 거예요. 비핵화 우선론은 다른 게 아닙니다. 북한 핵 문제의 진전이 없이는 남북관계 한 발짝도 못 나가라는 정책입니다. 북핵 문제 해결 없이는 남북 간의 여러 다양한 교류협력의 사업들, 종전선언, 평화협정, 개성단체회계, 금강산 문제, 철도도로 이 많은 남북의 교류협력 사업들 전부가 북한 핵 문제의 진전이 이루어진 이후에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누구의 전략일까요? 미국 네오콘. 미국 네오콘들의 전략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갖고 와 있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이 비핵화 우선론은 비핵화 프레임은 분단체제 유지 전략으로 귀결된다고 봅니다. 비핵화가 아닌 평화를 이야기해야 평화가 옵니다. 비핵화는 오랜 과정이 걸립니다. 평화를 이야기해야 평화가 온다. 비핵화의 프레임을 평화의 프레임에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결론적으로 드리면서 좀 더 상세한 얘기를 또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늘 주장하는 겁니다. 정책 프레임의 변화, 정부 역할의 변화, 관계의 변화, 전략 기조의 변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첫째, 정책 프레임의 변화. 우리 모든 정책이, 안보 정책이 대통령님과 청와대, 모든 정부가 비핵화 프레임에 갇혀 있습니다. 비핵화의 프레임을 평화의 프레임을 바꾸자. 좀 더 큰 궁극적 가치를 앞에 두고 거기에 복무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비핵화는 궁극의 평화를 위한 과정, 수단, 절차일 뿐입니다. 과정, 수단, 절차일 뿐인 수단이 평화라는 목적 앞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핵화도 할 수 있죠. 비핵화를 함과 더불어 비핵화의 절차에 들어감과 더불어 동시에 평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종전선언, 남북협력 사업들 다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비핵화를 또 추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비핵화 문제만 얘기합니다. 비핵화 얘기만 합니다. 이것은 해법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문제를 풀지 못합니다. 평화를 오히려 더디게 만들죠. 분단체제를 유지하는 전략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핵화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왜 그런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정부 역할의 변화가 필요하죠. 비핵화의 문제는, 북한 핵 문제의 본질은 사실은 북미 간의 북미 관계의 산물이죠. 그랬기 때문에 북핵 문제의 우리는 중재자가 맞긴 합니다. 늘 중재자의 역할을 하려고 했었죠. 근데 평화의 문제는 우리가 당사자입니다. 비핵화의 프레임을 평화의 프레임을 바꾸는 순간 우리는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로서 한반도 문제의 적극적인 주체적인 능동적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부의 역할을 중재자에서 당사자로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관계의 변화입니다. 비핵화 문제는 말입니다. 북한 핵 문제는 한미 공조, 제재의 틀에서 북한 문제를 푸는 것이죠. 평화의 틀로 전환시켜보면 때에 따라서는 남북 관계를 중심축으로 민족 공조, 화해의 틀로 전환되는 것이죠. 한미 공조에서 민족 공조로 넘어올 수 있는 하나의 모티브가 바로 관계의 변화입니다. 궁극의 목적은 분단 체제를 평화 체제로 통일로 나아가게 만드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남북 관계를 중심축으로 미국 문제도 풀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편일률적으로 한미공조, 한미동맹 중심의 사고에 빠져 있습니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미국 중심적 사고, 패러다임의 변화, 우리 중심 주체 강화가 진짜 필요합니다. 제가 우리 오늘 정했던 이 강연의 제목이 바이든 시대의 평화해법이죠.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무감각하게 미국 중심적 사고에 빠져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문제는 말입니다. 남과 북이 주도성을 가지고 풀 수 있습니다. 바이든 시대. 대한민국과 남북 관계의 한반도 문제가 바이든 시대일까요?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하나의 요소일 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미국의 정책에 엄청나게 휘둘리는 스스로의 프레임에 갇혀 있다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에 전략 기조의 변화를 큰 틀에서 제안을 합니다. 안보 전략에서 평화 전략으로 바꿔야 된다. 안보는 소극적 평화, 평화는 적극적 안보의 상황이죠. 안보의 목적 자체가 평화입니다. 즉 평화를 위한 안보예요. 안보를 위한 평화가 아닙니다. 국민행복이라는 절대가치, 공동체 성원들의 국민행복이 절대가치가 있고 그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평화가 필요한데 그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비핵화도 필요하고 안보도 필요하고 종전선언 평화협정도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소극적 평화의 상태인 안보 전략이 아니라 적극적인 평화 통일 전략을 앞세워야 되는데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안보 전략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 결국 안보 전략은 마찬가지로 분단체제 유지 전략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정책 프레임, 정부 역할, 관계, 전략 기조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이후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저는 매우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현재의 남북관계 교착과 위기가 왜 왔는가? 지난 2년, 3년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 4.27 판문점 선언부터 쭉 이어져 왔던 그 3년의 시간 단순합니다.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선언에서 남과 북이 합의했던 사안들이 실천되지 못했기 때문에 4.27과 9.19의 합의들이 미이행되었기 때문에 교착이 왔습니다. 위기가 심화가 됐죠. 그렇다면 4.27과 9.19에 있었던 합의들을 실천하겠다라는 실천 의지들을 표명하는 순간 저는 남북관계는 복원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해답은. 왜 우리는 적극적으로 4.27과 9.19의 합의를 실천하겠다라는 말들을 못하는 것일까요? 아시다시피 엄존하는 한미관계. 정치 군사 분야 합의의 핵심은 바로 종전선언 평화협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근본 문제, 적대 청산의 문제, 4.27과 9.19의 가장 핵심적인 합의, 종전선언 문제를 과감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은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하자고 했었습니다. 2018년 6.12 싱가포르 합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종전선언 해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안 됐죠.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유엔 총회 온라인 연설에서 국제사회가 종전선언을, 한반도의 종전선언을 적극 지지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노력들이 계속 이어져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우리 정부가 대통령님께서 한반도의 종전선언은 대한민국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의 기본권이고 생존권이고 이것은 여하간의 전쟁은 끝내야 되지 않겠는가. 전쟁적 상태가 분단체제의 본질이다. 전쟁은 끝내자. 우리 국민들 전쟁의 상황에 놓아둘 수가 없다.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정부가, 우리 외교부가, 미 국무부에다가 우리 대통령께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70년 넘어가는 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최장기 전쟁, 이 한국 전쟁만은 끝내자, 종전선언은 하자라고 강하게 이야기한다라면 바이든 대통령께서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있을까요? 전쟁을 끝내겠다는데 그 종전선언의 문제를 하나의 핵심 이슈로 잡아서 다른 문제를 좀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류협력 분야의 핵심은 평화기대적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철도도로 이런 부분들이 있죠.
위기 국면을, 교착 국면을 넘어가기 위해서 4.27과 9.12 합의들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과 함께 종전선언 문제, 이 평화경제 문제들을 실천하겠다라는 의지들을 표명하는 과정 속에서 남북관계는 조금씩 복원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핵심 과제의 전 종전선언 봅니다. 이거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쟁 상황이 분단 체제의 본질이죠. 완벽한 무해 상태입니다. 전쟁 중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이 있습니다. 전쟁 중이기 때문에 제재하고 봉쇄하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다 잊은 것 같습니다. 8천만 생존권, 기본권을 유린하는 전쟁 상태의 방치는 사실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방기하는 것입니다. 내 국민들이, 우리의 가족이, 이 공동체가 그 어마어마한 전쟁적 상태에 항상 방치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종전의 문제는 4.27과 9.12 합의이고 6.12 싱가포르 합의이기 때문에 그 합의를 실천하는 핵심의 종전선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한번 적극적으로 풀어가는 과정이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종전선언이 되면 적이 사라지고 적대 상황이 끝납니다. 그 국면은 현재의 국면과 전혀 다른 국면이 될 겁니다. 종전 문제가 교착 상황의 남북미 관계 회복의 단초입니다. 미국은 종전선언에 매우 소극적이죠. 분단체제 유지 전략이 그들의 국익적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전쟁을 끝내겠다라는데 이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종전선언은 불평등 한미관계의 전반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초이기도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는 최소한의 기본 요구다라고 보고 우리는 당당하게 이 전쟁은 끝내야 되겠다. 종전선언은 미국의 선물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주권이자 기본권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강하게 이제는 나의 생존권을 내가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눈치 보고 이건 양보하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가족의 이 공동체 성원들의 생존권은 기본권은 양보하거나 눈치 보는 얘기 아닙니다. 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종전은 눈앞에 현실로서 다가올 것이고 평화는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이야기가 사실은 50분 전체 강의의 마지막 부분에 꼭 드리고 싶었던 결론을 앞부분에 가져와 봤습니다. 앞부분에.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가? 명료하게 인식의 틀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과정,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지난 시간들을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남북미 관계는 철저히 상호작용의 관계의 산물입니다. 일방적 관계가 아닙니다. 다만 일방적 관계로 보여지게끔 만든 구조가 분단 구조입니다. 사실은 철저하게 남북미 3자의 관계는 상호작용의 관계인데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결론적 이야기들을 도출하게 된 그간의 어떤 상황들이 전개되었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평화를 위한 대장정의 성과와 한계를 이야기하면서 현재 도출되는 문제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들 기억합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다들 기억나시는지요? 2017년은 사상 유례 없는 미국과 북한과 미국 간에 엄청난 전쟁적 위기가 있었던 해입니다. 2017년에 한반도 전쟁 위기는 사상 유례를 찾아올 정도로 엄청났었죠. 그런데 2017년 그 전쟁적 위기에 그 반전이 있었죠. 평창 동계올림픽 참여인데요. 이것은 말입니다. 그냥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북측은 2018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반만년 민족사의 특이한 기적적 승리를 가져왔다.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을 성취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2005년 이후 굉장히 노골화되었던 북측의 핵 전략이 공식적으로 2015년도에 공식화하고 헌법에 올리고 2018년 1월 1일 신년사에서는 민족사의 특이한 기적적 승리를 만들었다 하면서 국가 핵무력이 완성되었다. 역사적 대업을 성취했다고 하면서 미국을 향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다. 미국은 이제 함부로 우리 조선을 위해서 북측을 향해서 핵을 날릴 수 없다. 미국이 자신들을 공격하는 순간 미국도 다 죽을 수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이 2018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이 국가 핵무력 완성 관련 입장을 발표했죠. 그러면서 해답을 내놨습니다. 더 이상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 상호 확정 파기가 된다. 다 죽기 때문에 이제는 평화의 질서를 만들어야 된다. 전쟁 상태를 끝내자.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 체결하고 북미관계 정상화하자라고 치고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한테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국이 바로 다 반응을 안 할 거라고 봤기 때문에 남북관계 정상화 관련해서 이런 입장을 밝게 됩니다. 북남 관계를 개선하여 민족사회에 특기할 사변적인 대로 빛내어야 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육성 신년사였어요. 북남 관계를 개선해서 민족사회에 특기할 사변적인 대로 빛내야 한다. 즉 정상회담 해가지고 정상관계로 하자는 이야기였죠. 그러면서 오해와 불신을 풀고 통일의 주체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 그러면서 꺼냈던 카드가 평창 동계올림픽이었습니다.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도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이 잔치마당에 대표단 파견을 용의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다라고 1월 1일 신년사를 딱 발표한 순간 우리 통일부가 바로 받았죠. 일주일 만에 판문점에서 실무협상 고위급 쭉 진행이 되면서 이 평창 동계올림픽의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었던 겁니다. 이 대세로서 결국 우리는 4.27 판문점선을 하게 됩니다. 1차 정상회담에서 4.27 판문점 선언의 핵심 합의입니다. 가장 오른쪽에 보이십니까? 올해 안에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합의가 있습니다. 평화체 저구축을 해서 3자 4자담을 하자고 했죠.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 목표를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이 합의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이 4.27 판문점 선언에 나오기 전에 북한은 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중심으로 조선노동당 당 중앙이 전원회의를 소집해가지고 한 가지 결정을 했었습니다. 우리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북측은 오랫동안 핵무력과 인민경제 병전 전략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핵무력을 계속 고도한다고 국가 전략으로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4.27 판문점 선언을 일주일 앞두고 긴급히 소집해가지고 핵 동결, 더 이상 이거 핵 개발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목표의 합의들을 합의하기 위해서는 조선노동당 당 중앙위 전원회의 결정을 하고 나왔던 겁니다. 굉장한 의지를 갖고 나왔었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반도 비핵화 목표가 확인이 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두 정상은 판문점 선언 모두에 한반도에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개례와 전 세계 엄숙히 천명합니다. 라고 얘기했었죠. 분단과 대결을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과감하게 나가며 확고한 의지를 담아서 선언한다. 남북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治원칙을 확인하며 합의는 철저히 이행될 것이며 이런 4.27 판문점 선언의 모두의 내용이 문재인 대통령님과 김정은 위원장이 같이 읽었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의 이 많은 이야기들이 현재 어떻습니까? 이 많은 내용들이 실천이 된 게 있을까요? 안타까운 이야기죠. 역사적 맥락 속에서 지금 현재 우리를 보는 겁니다. 아, 이게 왜 못 지켜졌을까?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한간의 이후에 바로 6.12 싱가포르 합의가 있었죠. 5월 달에 북미 정상회담이 추진되다가 미국이 다시 뒤로 빠졌다가 우리가 적극 중재해서 결국 70년 전쟁 중에 있었던 미국과 북한과 미국이 싱가포르에서 만났습니다. 싱가포르 합의 핵심 합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새로운 관계 수립과 평화적 접근을 협의했습니다. 미국은 북의 안전을 보장한다. 거기에 상응해서 북은 한반도의 안전을 비핵화를 약속했어요. 굉장한 합의입니다. 미국 대통령 최초로 북에 대해서 안전을 보장한다. 상응해서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죠. 상호 신뢰 구축의 과정이 비핵화를 정진할 수 있다고 인정했죠. 그리고 세 가지를 합의합니다. 새로운 관계 수립을 약속했습니다. 적대청산 평화. 그리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노력한다. 미국은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한다. 즉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이걸 재확인해줬어요. 그리고 그게 상응해서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죠. 이 어마어마한 합의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켜지지 않았죠. 전쟁 포로 신원 확인부터 실종 유해 송환 이 문제들은 유해 수습 이것들은 6.12 싱가포르 합의 다 끝나자마자 북측은 바로 실천에 들어갑니다. 이전에 풍계리 핵실험장 공개 폭파도 하고요. 이 합의들을 실천하죠.
북은 6.1 싱가포르 합의가 끝나고 7월 27일 휴전협정 체결일이나 8월 15일 정도, 7, 8월 정도에는 상징적인 선언인 종전선언 정도는 나올 수 있다고 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구두로 3번 합의했습니다. 근데 안 지켜지죠. 위기로 가게 됩니다. 북측은 발끈했습니다. 6.1 싱가포르 합의가 실천되지 않는 과정 속에서 북측은 굉장히 흥분하게 됩니다. 불만을 이야기하죠. 그 과정에서 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나섰습니다. 이게 지금 엄청난 반전입니다. 다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나서셔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을 했습니다. 어떻게 설득했느냐? 설득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김 위원장이 잘 알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평화협정에 대한 그나마 일말의 인식이 있고 의지가 있다. 다만 네오콘들과 여러 반대 세력이 워낙 반대가 세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좀 더 과감한 양보를 함으로써 종전 평화협정을 좀 치고 나올 수 있도록 좀 더 담대하게 대담하게 김정은 위원장께서 좀 양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설득해서 받은 게 있습니다. 바로 북측이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핵심 기술인 엔진 시험장이 동창리에 있습니다. 동창리 엔진 시험장을 유관국 전문가가 참관하는 속에서 영구 폐기하겠다. 그리고 미국의 상응 조치가 있다면, 즉 종전평화 같은 이런 조치가 있다면 영변 핵시설을 미국이 참관하에 영구 완전 폐기하도록 하겠다라고 어마어마한 담대한 양보를 했습니다. 이게 저희들로서는 상상이 안 됐을 정도로 엄청난 합의였어요. 영변과 동창리, 즉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던 핵심이었던 영변과 동창리를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임을 믿고 트럼프에게 내놓습니다. 이 합의 딱 끝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내려오시자마자 미국으로 바로 날아갑니다. 9.25 한미정상회담을 하죠. 영변을 동창리를 받았기 때문에 바로 날아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죠. 공동 기자회견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측이 평화와 번영을 원한다는 확신을 가졌다고 공개 기자회견을 했죠.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폼페이오에게 바로 평양으로 날아가라. 제2차 북미회담을 하자. 종전평화 비핵화 속도를 높이자라고 북측의 비핵화 진전과 북미관계 정상 의지를 확인합니다. 북미 간의 연락사무소도 만들고 제재 완화하고 인도 전도 의사 다 전달해라. 하자고 해라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때부터 대반전이 일어나죠. 대반전이었습니다. 미국 네오콘의 대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소위 말하는 존 볼턴, 여러 다양한 이 네오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한미 워킹그룹 가동부터 4.27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 공동선언, 이 모든 합의들을 한미 워킹그룹에서 딱 포박해버리죠. 이때부터 미국은 아주 적극적으로 국무성과 국방성은 아주 강도 높게 우리 정부에 대해서 4.27과 9.19 함부로 추진할 수 없다라고 계속 압박을 가죠. 사실은 9.25 한미 정상회담에서 폼페이오에게 평양 날아가가지고 2차 북미 정상회담 바로 준비하라고 그랬지만 10월 말, 11월, 12월 계속 연기가 되죠. 2019년을 넘어가게 됩니다. 1월, 결국 2019년 2월까지 서너 번 연기되는 과정을 겪게 되죠. 결국 미국 네오콘이 트럼프 대통령을 쭉, 저는 이 시기를 가장 잃어버린 5개월, 남북관계 태고와 실종, 2018년 10월 이후에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까지 가장 참혹했던 정책 실패의 과정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스스로도 말입니다. 우리 정부도 비핵화의 프레임 내지는 아무리 제재의 프레임, 한미관계 중심의 대북정책에 빠져가지고 4.27과 9.19의 정상화 합의들을 거의 이행을 하지 못합니다. 방치되죠. 소극적 대북정책과 미국 눈치 보기가 만연하게 됩니다. 북측은 이 시기에 말입니다. 우리에게 여하간에 4.27과 9.19의 합의들 중에 우선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실천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제재와 무관한 것들은 가급적 실천을 하자고 합니다. 그래야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봤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굳이 미국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다 잘 될 건데 북미 정상회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다 잘 되면 모든 게 풀리는데 굳이 왜 미국을 자극할 필요가, 그러면서 제재도 있고 이러면서 미국 눈치 보기 인식요리 한 개 빠져가지고 하나도 4.27과 9.19의 합의 사항들 중에 하나도 실천을 하지 못합니다. 가장 뼈아팠던 5개월이에요. 이 시기 북측은 말입니다. 2019년 1월 1일 신년사를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핵심 구호가 뭐였냐면요. 역사적인 북남 선언들을 철저히 이행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즉 4.27과 9.19의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해서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라고, 이게 2019년 1월 1일 북측이 발표했던 국가 전략 목표였습니다.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남북의 개선을 하자. 평화체제 구축하고 한반도 비핵화 유지는 확고하다. 그리고 우리는 북미 회담에서 문제를 풀 의지가 있다. 그런데 자꾸 이게 연기되는 거 보니까는 제재 봉쇄가 지속될 수 있다고 본다. 만약에 미국의 대북 적대가 지속된다면 우리는 새로운 선택도 가능하다. 다 이뤄놓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우리한테 제안했던 게 있습니다. 제재를 이야기하지 마라. 제재를 넘을 수 있는 방법들은 많다.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우리는 남북관계의 상징인, 평화적 남북관계의 상징인, 우리 민족끼리 상징인 14년간 이미 해봤던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관광은 재개할 용의가 있다. 이것부터 하자라고 제안합니다. 이때도 우리는 개성금강산을 1월 1일 신년사에서 제안이었는데 2월 말 하노이 회담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노이 회담에 스몰 딜이냐 빅 딜이냐 그것만 기다리죠. 결국 2차 북미는 하노이, 이 사진 다 아시다시피 노딜로 끝납니다. 노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4.27과 9.19의 남북 합의 중에 우리가 뭔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일정 정도 실천하고 나갔으면 미국이 이 판을 깰 수 있었을까요? 하노이 회담의 노딜은 다른 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미국 북측은 1차 싱가포르 합의의 정신을 근거해서 7,000%를 가져오잖아요. 거기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를 내놓으라 그랬죠.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소박한 제안을 했습니다. 종전평화 정도 아니었어요. 상징적으로 미국이 대북 적대를 철회할 수 있다는 상징적 조치로서 아주 쉬운 거였어요. 매우 많은 제재들이 있는데 그 제재 중에 전체 2,500만 인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인민경제하고 직결되는, 그들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하고 직결되는 제재 부분들은 일정 5개를 먼저 좀 해제하자고 합니다. 그것도 안 들어주죠. 그냥 아무런 카드를 안 갖고 갔죠. 아무런 안을 안 갖고 왔습니다. 그냥 판을 깼죠. 그 하노이 회담을 떠날 때 북측은 연말까지 기다리겠다 그랬죠. 뭐라도 좋다. 적대 정책을 처리할 수 있는 상징적 조치 뭐라도 갖고 오라고 했죠. 안 가져왔죠. 이 하노이 회담의 실패는 사실은 남북관계의 더 큰 실패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내어권의 전면적 개입과 반격이 있었고 우리 정부의 비핵화, 제재, 한미동맹의 프레임, 소극성, 피동성, 비주체성 이런 부분들이 결국 미국이 노딜을 해도 별 문제가 없는 환경적 상황을 만든 건 아니냐라고 평가하는 점이 없지 않습니다. 결국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네오콘은 존 볼턴의 해고로도 많이 나옵니다만 애초부터 북측하고 뭔가 하겠다라는 의지 자체가 네오콘들 없었죠. 북미관계 정상화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였죠. 종전평화협정 안 된다. 적대적 분단 체제를 유지하겠다. 일상적인 군사적 긴장 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을 계속 그 체제를 가져가겠다. 즉 분단 체제를 유지하겠다라는 전략을 일관되게 가져갔죠. 이 상황이 너무 많이 보였습니다. 미국은 내놓을 게 없었죠. 연말까지 아무런 답신을 주지 못합니다. 사실은 평화 전략 자체가 없었죠. 그래서 결국 북측은 2019년 12월 연말에 3박 4일간 노동당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열고 새로운 국가 전략을 발표합니다. 새로운 국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 이전에 2018년 1월 1일 신년사부터 2년간 그 기간에 완벽한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죠. 그러면서 정면 돌파전으로 뚫고 나가겠다 그러죠.
정면 돌파하겠다. 단순합니다.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미국의 한반도 분단 유지 전략은 바뀌지 않는다. 우리가 아무리 협상을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무슨 양보를 하더라도 결코 그들은 분단 체제를 포기하지 않는다. 한반도의 분단 체제가 미국에게 국익의 절대 이익이기 때문에 미국은 북측하고 관계 정상화 하지 않는다. 계속 제재하고 봉쇄할 것이다. 이것을 상수로 두고 우리는 돌파할 수밖에 없다. 자립, 자강, 자립부강해야 된다. 다시 한번 고난행군처럼 허리띠를 묶어보자. 이게 2019년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의 결정사항들입니다. 이 많은 일정들이 이후 2020년 위기구조로 갑니다. 2020년 1월 달부터 김기관 외무성 고문 담화가 나옵니다. 미국과의 대화에서 1년 반이 넘게 속 키우고 시간을 잃었다. 김여정 담화가 나오죠. 남측을 이때부터 이제 아주 모멸차게, 매몰차게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적반하장의 끝이다.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만 딱 제외해놓고 외교 안보 라인, 안보실 이쪽의 정책들을 완전히 어마어마하게 비난합니다. 이런 참 엄청난 표현들을 하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안타까운 지점들입니다. 4.27 9.19선언 이후에 지키지 못했던 약속들이 좀 있습니다. 아픈 이야기입니다. 아픈 이야기인데요. 보겠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 문제인데요. 문재인 정부 시기에 20회가 있었습니다. 판문점 선언 이후에만 15번이 이제 이건 공식 신고된 겁니다. 신고되지 않은 것만 본다면 더 많습니다. 이 대북 전단을 문재인 정부 시기에 살포를 막았던 게 딱 한 번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는 이 정도입니다. 북측은 굉장히 이상하게 봤습니다. 이거를 방조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뭘까? 한미연합훈련 마찬가지였습니다. 북측이 아주 아프게 제기하죠. 판문점선언 2조 1항 위반을 하면서 2018년도에 110회가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입니다. 2019년 190회죠. 더 증가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북측은 이게 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우리가 아픈 부분입니다. 왜냐? 근본적으로 한미 관계는 말입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소파 이 부분에서 미국의 한미 군사 관계의 불평등성 속에서 아주 좀 이상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은 그냥 미국이 하자 그러면 해야 되는 게, 당연히 해야 되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께서 그때그때 못하겠다라고 강하게 얘기는 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계속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남북관계가 안정적으로 가는 상황 속에서 네오콘들이 이 국방성의 태평양 사령부가 그때그때 한 번씩 깰 수 있습니다. 연합훈련 하자라고 하면은 또 이슈가 되죠. 불안정성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 결국 이 화근이 됐던 이런 대북 전단입니다. 대북 전단. 위기에 발단 대북 전단. 저도 이 전단들을 쭉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단이 아닙니다. 내용을 보면 북측으로 하여금, 북측의 주민들로 하여금 남측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하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망측한 짓을 김정은 장군의 사모님이 설마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할 수 없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조직적으로 뿌립니다. 여기 보이십니까? 리설주 포르노. USB에 담아가지고 보냅니다. 어떤 행위일까요? 적대 행위죠. 정전협정 위반일 뿐만 아니라 4.27과 9.19 모두 합의 위반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님과 이렇게 엮어놨을까요? 이건 뭘까요? 하나를 완벽히 깨겠다는 겁니다. 남북관계를. 심리전이죠. 고도의 심리전이죠. 이게 표현의 자유일까요? 욕 나오죠. 진짜 살인을 느낍니다. 이런 행위는 5천만, 8천만 전체의 생존권을 위태하게 할 수 있는 전쟁적 위기를 만들 수 있는 어마어마한 범죄 행위예요. 이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북측은 이거 참지 못합니다. 만약에 북측에서 우리에게 똑같은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북측이
똑같이 이렇게 우리 수뇌부를, 우리 대통령을 이렇게 유린하는 것을 뿌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전쟁행위입니다. 심각하죠. 이것을 우리는 방치했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 결국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6월 3일 날 김여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이렇게 합니다. 목본측 부추긴 놈이 더 밉더라. 군사봉 일대 삐라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기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이것을 모른다 할 수 없을 것이다. 개인의 자유요, 표현에 대한 이런 것들은 방치된다면 머지않아 최악의 경우를 볼 것이다. 변명하지 말고 막으라고 합니다. 변명하지 말고 막으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못 막죠. 못 막습니다. 6월 3일 발표였습니다. 6월 5일에 통진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남사업 총괄부부장의 경고 담화를 깨닫지 못한 건 굉장히 큰일 난다라는 얘기죠. 아무런 조치가 없다라면은 첫 순서로 개성공업지구에 출발한다 있는 북남 공동연락사무소부터 결단코 철폐할 것이다. 이게 6월 5일 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한다라고 6월 5일 처음으로 이야기합니다. 또 나오죠. 6월 13일 날 확실하게 그 사이에 어떤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확실히 결별할 때 된다 하다. 우리는 곧 다음 달에 들어간다. 협박 아니다. 이제는 명석 행동 나갈 것이다. 북남 공연에서 형체도 없이 광이 보게 될 것이다. 그죠? 6월 13일이었습니다. 6월 15일 날 6.15 공동선언 20주년 기념사가 대통령 기념사가 있었습니다. 그 기념사에서 이 관계 복원을 위해서 삐라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어야 되는데 단 한마디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6월 16일 날 그들은 남북관계 전체를 상징적으로 4.27 판문점 선언이 이미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 마당에 북남 공동연락사무소를 만들었는데 아무런 계획도 하지 않고 한 번도 회담도 한 적 없이 그냥 건물 한 채 그 회의실만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 왜 있냐? 이미 4.27은 끝났다라고 이 어마어마한 짓을 했죠. 남북관계가 철저히 상호 작용의 관계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일방적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을 잘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매우 어마어마한 무모한 짓이죠. 근데 이렇게 되길까지 우리는 진짜 뭘 했을까라는 생각, 자기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호 작용 관계 속에서 정책 실패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던 상황의 산물이었습니다. 결국 고조되어 갔던 위기들을 김정은 위원장이 다 보류시키죠. 군사행동 안 된다. 다 보류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유일하게 남았던 마지막 건이 김정은 위원장과 우리 대통령님 사이의 관계만 유지되고 있습니다. 친서가 계속 교환이 됐었죠. 코로나 사태로 인한 어려움과 현재차 난관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김정은 위원장의 편지는 계속 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건이었습니다. 지난해 10월 10일 당창칠 기념사에서 사랑하는 남녀 동포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이 위기들이 계속 교착 국면이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큰 틀에서의 근본 문제를 풀려고 했던 노력들은 사실 없습니다. 근본 문제, 4.27, 9.19, 종전선언 이런 큰 근본 문제를 풀어보자라고 제안을 못하게 됩니다. 왜? 한미관계 속에서 우리는 치고 나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코로나 팬데믹도 있었고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올해 북측은 2021년 1월에 당대회 8차 당대를 열어가지고 우리한테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해법 표명을 북측이 명확히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북남관계 현실태는 판문점 선언 발표 지식이 서로 같다. 수습 개선에 위해서 적극적 대처를 강구해야 된다. 해법은 다른 게 아니다. 근본적인 문제부터 풀어나가는 입장과 자세를 가져야 된다. 종전, 평화 이런 문제입니다. 적대기는 없애야 된다. 일체 중지해야 된다. 그리고 4.27과 9.19의 북남 선언들은 무겁게 대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해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을 못 내놓죠. 4.27과 9.19의 합의 핵심인 종전선언 문제라든가 개성 문제라든가 한미 대미 의존관계 이런 부분들을 탈피를 못하죠. 방역, 인도주의 협력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이건 비본질리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3년 전 봄날과 같이 평화 번영의 새로운 시발점을 돌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다 지적했죠. 미국과의 군사훈련은 그 자체가 침략 전쟁인데 침략 전쟁 연습을 하지 마라. 그것도
안 하면서 무슨 남북관계 보건이 있단 말이냐. 그것만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요구했죠. 근데 우리는 결국 규모도 줄이고 축소하고 모의훈련으로 갔습니다만 하긴 했습니다. 결국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요. 이 시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전략 기조는 저는 좀 우려스럽게 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외교적 협상과 중재자 조정자죠. 근데 바이든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들, 이들은 어떻습니까? 근본적인 대북 적대주의자들입니다. 북한 붕괴를 이야기했던 사람들입니다. 북한은 붕괴해야 된다. 제재하고 봉쇄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토니 블링컨 마찬가지죠. 이번에 갔다 왔죠. 자, 저는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한테 기회일 수 있겠지만 여기에 국무성 국방장관의 대부분이 위기다. 뭐라 그럴까요? 우리 정부가 결국 이걸 잘 풀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무슨 뜻이냐? 클린턴 대통령 당시에 엄청났던 정쟁적 위기를 평화의 관계로 바꿨던 게 김대중 정부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설득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울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평양을 가고 조명록 차수가 워싱턴을 가고 관계를 확 복원시키죠. 오바마 대통령 때 사실 오바마 대통령 때도 북측과 관계 정상을 할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명박 정부가 그걸 못하게 했죠. 오히려 여기였습니다. 우리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미국 대통령 누구라도 우리가 주도성을 가지고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 정부의 주도적 능동적 역할이 바이든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원래 사실은 이거 뭐 다 들으셨을 겁니다. 올해 한국의 미사일 방어선 2개 추가 배치할 예정이 있다. 우리 국방부는 들은 바가 없다. 이런 지금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죠. 이런 만평들이 지금 계속 방위 분담금 냈으니 전쟁을 해볼까 이런 식으로 지금 뭔가 국면이 아주 오히려 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한미 관계가 진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2+1을 했죠. 블링컨 오스틴 왔습니다.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우리가 진짜 한미 관계 바이든 대통령 시대 들어와서 우리 중심의 외교를 하고 있는가 계속 휘둘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중심을 잘 못 잡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블링컨 국무장관은 말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한일 위안부 졸속 협의라든가 개성난 중단 압박이라든가 지소미아라든가 사드 배치를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블링컨이 주도했던 사안들입니다. 간단치 않죠. 이번에 쿼드 문제부터 반중국 신행시 올인 뭐 이런 내용들이 블링컨 국무장관의 이슈들입니다. 그리고 한미일 삼각동맹을 계속 얘기하죠. 우리는 단호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은 말입니다. 한미일이 합치면 북중국 합치죠. 한반도의 분단체제를 중심으로 적대적 관계로 가자는 겁니다. 우리만 죽어나죠. 단호하게 한미일이 아니다. 남북이 중심돼서 미일 중러 육자가 동북아 평양냉치를 기한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존권이기 때문에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체제는 바이블이 아닙니다. 우리 한반도의 희생 위에 분단체제 심화의 위에 다른 나라들의 국익이 극대화되는 구조입니다. 우리는 단호히 남북을 중심축으로 동북아가 평화의 협력의 질서를 만들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 이야기하지 못하면 우리는 끌려가게 됩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근에 김여정 최선희 부상의 담화는 저는 굉장히 큰 위기라고 봅니다. 김여정 함의로 대남 메시지를 보면 엄중 위기입니다. 실천성을 담보한 경고입니다. 대남 부분 강대강을 재확인하죠. 이것은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경계하면서 했던 주문입니다. 근데 진짜 위기는 이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는 나태한 상황 분석과 판단, 인식이 오류들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현 문제인식 자체가 그렇게 위기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선희 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최선희 부상의 담화를 보면서 올 한 해 진짜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편입니다. 싱가포르 하노이 같은 회담은 다시 없다. 미국이 즐기는 제재도 기꺼이 받아줄 것이다.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미국은 자기들이 대북 적대 정책을 계속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북측이 과연 무엇을 할 것인지를 잘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강대강 선대성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을 명백히 밝혔다는 이야기죠. 이게 뭘까요? 이 이야기. 미국의 대북 적대행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북측은 2년 반 동안 억눌렸던 걸 확 풀어버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우 강도 높은 군사적 대응이 예상됩니다. 2017년의 위기를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군사적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이런 판단을 할 때 북측은 우리 남측, 대한민국의 정치, 정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할까요? 저는 고려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고려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기입니다.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하고, 근데 미국의 내국군들은 분명히 자극하려고 할 겁니다. 자극하려고 할 겁니다. 북측은 우리의 현재적 수준에서 이해는 안 될 거예요. 근데 북측은 강하게 치고 나올 겁니다. 2017년의 위협을 능가하는 어마어마한 군사적 긴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또 다른 굉장한 위기를 만들 것 같은데요. 결국 저는 우리가 진짜 잘해야 됩니다. 미국이 의도적으로 북측의 군사적 강경됨을 유도할 목적의 대북 적대를 할 경우에 북측은 남측의 정치 전체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미국을 향해서 2017년 위기를 능가하는 분명한 엄혹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가공할 위협적인 대미 군사 강경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북의 군사 무기 체계들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감당이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많습니다. 결국 다시 이제 정리를 합니다. 평화협정 무엇을 할 것인가. 이미 제가 이 강의 모두에 말씀드렸던 얘기입니다. 이 교착 국면은 장기화됩니다. 미국은 현 상황 유지가 전략입니다. 북미 협상은 없습니다. 북측도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로지 평화협상만 가능하다고 그러죠. 미국은 평화협상을 하지 않습니다. 북미는 교착 중입니다. 결국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주도적 능동 역할이 필요한 건데요. 미국의 분단 유지 전략을 넘어서야 됩니다. 평화의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과감하게 치고 나가야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포스트 코로나는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들고 있죠. 미국 일방주의는 퇴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중 양국체제 패권주의도 퇴조하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의 변화, 프레임 전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우리 정부의 능동 역할은 저는 이미 대한민국의 시장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경제력은 전 세계 4, 5%입니다. 우리 군사력은 3, 4%죠. GFP, 세계 군사력 지수 평가 기관이죠. GFP. 이미 2주 전에 발표했죠.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세계 6위라고 얘기했습니다. 6위.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말입니다.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수십 년간 40조, 50조 계속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전시작전권이 없습니다. 우리보다 군사력이 더 약한 대부분의 나라들도 자국의 작전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불평등 한미관계, 군사관계, 분단체제 유지의 한 축이죠. 이제는 대한민국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촛불 국민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엄청난 디아스포라들의 그 엄청난 역량이 있습니다. 전쟁을 끝내고 종전선언하고 평화로 가자는 이야기는 나쁜 이야기는 절대 선에 가깝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 정부가, 우리 외교부가, 우리 청와대가 당당하게 미국에게 이야기하면서 4.27과 9.19, 6.12 합의해서 다시 시작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게 아니죠. 인식의 전환. 말씀드렸던 비핵화 프레임 같이 인식을 극복하자는 겁니다. 비핵화, 분단 유지를 위한 유령의 뜻입니다. 사실은. 비핵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 얘기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선생님들. 요지는 이런 겁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말입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남북의 합의였죠. 남북미의 합의였습니다. 북의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에 진주하는 미국의 핵 전략 항공모함이라든가 핵 전략 폭격기 이런 것들을 못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한반도의 비핵화는 말입니다.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북측은 어떤 비핵화를 생각하는가? 우리가 핵을 내려놓는다는 이야기는 중국의 핵도, 러시아의 핵도, 미국의 핵도 함께 내려놓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동의하세요? 북은 핵을 왜 가졌을까요? 미국과의 전쟁적 상황 속에서 미국이 북을 핵으로 선제 공격하겠다고 계속 협박을 하니까 가졌습니다. 그게 다였을까요? 미국이 아니 두 번째 북이 핵을 가졌던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이 핵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은 핵을 갖고 있는데 북이 안 가져 있어요. 북중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 될까요? 북은 중국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5,000년 역사 속에서 이 한반도를 가장 많이 유린했던 게 중국입니다. 그게 북중 관계입니다. 북이 중국을 아주 매우 미국보다 더 경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중국은 핵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핵을 가지면 안 됩니까? 이게 핵 문제의 본질입니다. 비핵화는 잊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평화를 주장해야 되죠. 비핵화 이야기하는 순간 분단 체제는 유지될 것이고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왜? 불가능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단 말입니다. 불가능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으면서 해답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공허한 이야기, 유령과도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비핵화는 분단 유지를 위한 유령의 덫입니다. 비핵화는 말입니다. CVID는 70년 이상 걸립니다. 70년 이상 걸리는 CVID를 이 비핵화가 되지 않으면 남북관계는 한 발짝도 못 나가야 됩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어디 있습니까? 평화가 오면 비핵화는 따라오는 겁니다. 평화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평화가 오면 중국의 핵, 미국의 핵, 러시아 핵 문제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비핵화는 평화를 주장하자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많은 내용들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진양 이사장님 정말 좋은 강의 아주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질문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실수를 했는데요. 보통 저희가 평통 회의에서 이제 강의에서 질문하는 거는 본인께서 직접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좀 시간이 좀 다행히 좀 있어서 또 여러 질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컨택을 해주셔서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직접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정금순 위원님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응서고부터 했습니다. 네, 귀한 시간 질문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지금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교착 상태가 된 것이 남북 합의사항 실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그런 것인데,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전략적인 실패로 인한 합의사항 실천이 안 된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남북 합의사항 국회 비준 동의가 가장 실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남북 관계를 우리가 주체적으로 우리가 북미 관계를 떠나서 남북이 주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주권자의 대표인 국회가 나서서 이 남북 합의사 비준 동의를 해야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국민들에게도 굉장한 관심들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남북 평양선언 판문점 선언하고 나서 다시 이렇게 교착 상태가 되곤 하니까 국민들이 지금 전부 외면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래서 한번 남북 합의상 국회 비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국회에서 많은 정치적인 특히 보수니 진보니 이런 논란이 심할 것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남북 모든 정부들이 합의한 남북관계 6대 합의사항을 국회에서 비준 동의할 것을 촉구하는 메일 운동을 국회의원들에게 메일 보내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독일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저희가 연초에 1월 초에 이미 239명의 국회의원들에게 메일 주소가 공개되어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이미 메일 보냈어요. 그런데 저희가 한 번도 대답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참여한 사람들은 한 65명 이상이 일일이 수기로 다 동의를 해서 저희가 받아가지고 올렸었는데요. 메일을 보냈었는데, 아무 지금 저희가 효과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고요. 지금 제2차로 저희들이 같은 촉구하는 운동을 물론 새롭게 다 편지도 쓰고 작성하고
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이번엔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동참자들을 호소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동참 호소에 참여한 분들이 전체 한 150여 명에 이르는데요. 이게 저기 독일,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프랑스, 오스트리아, 호주, 인도네시아, 브라질, 인도, 하여튼 세계 각국에서 150명가량의 이렇게 참여자를 지금 모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제2차로 지금 조만간에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요. 이렇게 저희가 보내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상당히 그 효과에, 우리 그 매일 보내는 운동의 효과에 대해서 회의적이기 때문에 이 남북 합의상 국회 비준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그 걸림돌이 무엇인지 여쭙고 싶고요. 대통령도 그 판문점 선언 이후에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강력하게 촉구하셨었는데 지금은 혹시 청와대가 이런 쪽에도 별 의지가 없는 건지 이런 것 등을 여쭙고 싶습니다. 제 질문이 좀 두서없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답변 드리면 될까요? 네. 진행자님,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면 됩니까? 예, 그렇게 네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니, 이제 네. 이사님께 내지 또 네, 다른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실 분 있으면 좋겠. 그 국회 비준 동의는 매우 필요한 게 맞습니다. 제가 2019년 2.28 하노이 노딜이 딱 되자마자 3월 초에 제안했던 게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안보리 제재와 무관한 것들,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남북 인적 교류, 여행, 금강산 관광 정도는 강하게 좀 이야기를 해야겠다. 두 번째가 이 국회 비준 동의 문제였습니다. 왜냐? 사실은 4.27과 9.19의 합의들은 국회 비준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의지로서 정부의 의지로서 실천하면 됩니다. 근데 한미 관계 속에서 못 풀고 있었죠. 국회는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죠. 그렇다면은 국회가 4.27과 9.19뿐 아니라 6.15, 14, 말씀하신 1970년 7.3 공공성명, 노태우 정부 시기에 1990년 남북기본 합의서, 이 6대 합의, 남북 정상 간의 6대 합의, 이것을 함께 국회 비준 동의함으로써 실천할 수 있는 법제적 토대를 만들자. 그것 자체가 북에게는 남측이 4.27과 9.19를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로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제안을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서야 대통령께서도 국회에서도 민주당에서 이제서야 국회 비준 동의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4.27과 9.19의 합의들이 방치되고 있었기 때문에 위기가 교착이 계속 왔다라면은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4.27, 9.19를 포함한 남북의 합의들을 실천할 수 있는 물리적 토대를 만드는 것, 국회 비준 동의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잘 안 되는가?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 자체가 국회에서 아직 큰 반향을 못 얻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청와대에서 대통령님께서 적극적으로 당대표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이슈화시키는 것, 이것 자체가 남북관계 복원의 신호탄으로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당에서는 이것을 거부하겠죠. 중요한 것은 성실하게 합의는, 약속은, 선언은 실천되어야 된다라는 신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찬가지로 종전선 문제들을 같이 함께 어우른다면 더욱더 의미 있는 작업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그 김익재 위원님 그 질문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네, 보콘에서 몇 년 질문 전에 뵙고 주세요. 간만에 뵙습니다. 네네. 네, 반갑습니다. 밖이라서 저 어수선한데 제 질문이 초반에 이렇게 듣다가 이제 중요한 것은 종전선언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종전선언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방점을 둬야 되는 거는
종전선언 그 자체라기보다는 어떻게 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전쟁과 뭐 종전에 있어서 이제 죄송합니다. 상호 당사자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4.27 정상회담 그 의의가 있었지만, 하지만 지금까지 남이 북을, 특히 북이 남을 상호 실제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 그 말인즉슨 과연 진정한 통일에 있어 상호 당사자, 즉 파트너로서 보고 있냐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뭐 72년, 74년 뭐 독일이 그랬듯 명문화되고 변경이 불가능한 남북한의 이런 기본 선언 같은 것들이 먼저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종전선언이 아닐까 싶고요. 물론 궁극적인 목표는 종전을 넘어서 평화가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그랬듯이 언제든지 뭐 상황에 따라 변경이 가능한 뭐 정치적 레토릭이나 그런 것들이 아닌 확실한 무언가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마지막인데, 그리고 종전선언과 평화선언을 하기 이전에 우리한테 필요한 것으로 또 한 가지는 상호 간에 국가성을 인정하는 게 먼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더 주지하시고 계시겠지만, 현재 남북은 각기 헌법에서 38선 이북, 38선 이남을 각자 자기네 이제 영토로 미수복 지역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휴전 이후에 그런 특수관계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런데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사장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김익재 선생님은 독일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 중인 대학원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실 종전선언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이냐? 남북이 상호 영토 규정이라든가 헌법적 조항에 상대방을 인정을 잘 안 하는 영역이 있죠. 왜 그럴까요? 그 근본 원인이 뭘까요?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반도는 전쟁 중이기 때문에. 분단 체제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본질적 성격이 뭐냐? 한반도는 전쟁 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쟁의 실질적인 두 주체가, 휴전 정전협정의 주체가 미국, 북측 중국인데요. 일정 정도 중국은 예로 보고 북과 미국이 실질적인 주체이죠. 이 70년 분단 체제의 본질적 속성이 전쟁적 상태에 규정되는 적대 관계가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 적대를 내려놓기 위해서 종전선언 자체는 진짜 필요하다는 것이죠. 종전 이후의 평화협정이 아주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종전, 전쟁이 끝났다라는 선언만으로도 눈앞에 적이 사라지게 됩니다. 종전선언이 되면 눈앞에 적이 사라지게 되는 순간 새로운 레벨업된 관계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때부터 적이 아니기 때문에 상호 헌법이라든가 법 제도 속에서 상호 인정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마련되겠죠. 단초라는 단초. 남북관계 분단 체제를 평화의 질서로 만들 수 있는 단초가 일단 전쟁은 끝내보자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다시 돌아가 보면요.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선언, 6.15, 14, 7.4 남북 공동성명 내지는 91년 남북기본 합의, 이 모든 것을 관통했던 게 종전선언입니다. 전쟁은 끝내자는 거죠. 이것이 실천될 수 있을 때 저는 새로운 질서가 마련되고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남북간의 복원의 기회들이 온다고 봅니다. 더불어 종전선언의 문제는 전 세계가 누구나 공히 전쟁은 끝내자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전쟁을 계속 하자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한반도의 분단을 유지하고자 하는 세력입니다. 그게 명료해집니다. 70년, 70년 분단 체제를 남북관계, 남북미 관계, 일본의 문제, 중국의 문제 진짜 복잡 다양하죠. 그 모든 것들을 딱 심플하게 전쟁 끝내자. 이건 절대선에 가깝다. 그런데 그것을 비핵화가 어떠니 저떠니 이 많은 이야기들을 분단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악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전쟁을 지지하는 세력입니다. 가장 쉽게 정리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종전선언의 문제를 쉽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8천만이 전 세계가 박수 쳐줄 수 있는 것. 한반도에서 전쟁을 끝내자.
저는 민주평통연구협의회가 영국의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이라든가 영국의 정부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났는데 처음은 한반도 당일 지금도 전쟁이고 남과 북은 전쟁을 끝내기로 합의했었는데 미국은 여전히 전쟁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영국이 한반도 종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운동들이 함께 이루어진다라면 분위기가 만들 수도 옵니다. 국내는 국내도 움직이고 해외에 계시는 디아스포라 여러 교포님들께서 그 영역들 관심을 가져준다라면 전쟁을 끝내야지.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종전이 선언되면 그 이후의 국면은 어마어마한 파장이 생길 겁니다. 적이 사라진 이후에 우리가 할 일들은 진짜 수월해질 겁니다. 그 정도로 종전 선언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 질문은 그 영국 지휘부의 그 이윤정 위원입니다. 그 준비되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좀 전에 2차 세계대전이 한국에서만큼은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에 정말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모든 그 식민 상태가 다 종료되었으나 우리나라만큼은 그 영향력이 아직도 연결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게 2차 세계대전 아직 끝나지 않았다. 참 그런 거를 이제야 제가 이걸 실감하게 됐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살은 지가 50년이 넘은 이때야 이제 상황 파악이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지금 RPI의 마이클 슐루터 회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대북 제재 그리고 특히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을 도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대한민국만큼은 같은 나라, 즉 한 나라이기 때문에 역사와 그런 그리고 5,000년의 역사를 함께 했고 언어를 같이 쓰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분단 상황이지만 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어떤 유엔의 제재를 넘어서서 우리가 북한을 도울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신 바가 있거든요. 근데 이에 대해서 혹시 정보를 접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런 한 민족으로서 한 친척 그리고 피를 나는 민족으로서 우리가 우리 민족을 돕는데 이게 유엔이 이거를 제재할 근거가 있는가? 또 하나는 서양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게 휴머니티거든요. 그런데 이 북핵이라는 거를 전제 조건으로 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그 휴머니티에 반하게 지금 현재 북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굶어 죽어가고 있고 그 의료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자기의 그 기준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무시하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심지어 의료적인 혜택까지 주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휴머니티에 맞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어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한 어떤 양심을 깨우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영국 사람들 그리고 유럽 사람들의 양심을 깨우는 일이 진짜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정부에 대해서 정부에서 인식은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정말 추진을 한다면 우리나라가 어떤 제재를 받게 되고 어떤 불이익을 받기에 도대체 이거를 못하고 있는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네, 이윤정 선생님께서 질문 사실은 굉장히 브로드하게 많은 지점이 있습니다. 마이클 슐트 그분의 제가 글들은 따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들으면서 몇 가지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맞습니다. 분단 체제가 이 분단이 구조적으로 체제적으로 가르치자는 게 있습니다. 분단이 구조적으로 체제적으로 가르치지 않은 것. 왜 분단되었는지, 분단의 과정이 어땠는지, 분단의 과정 속에서 미국은 어떤 역할을 했고 일본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35년 식민 지배가
왜 바로 미 군정이 들어왔는지, 그 속에서 얄타 회담, 포츠담, 카이로, 미국과 일본은 어떤 장난을 쳤는지, 일본의 전후 처리 과정 속에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8천만 이 땅을 살았던 우리 모두 350만이나 죽었던 한국전쟁까지 겪었던 우리는 여전히 왜 분단되었는지, 이 분단은 어떻게 유지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분단체제가 유지되는 겁니다. 이걸 알게 되는 순간 분단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미 군정은 아시다시피 이제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됩니다. 그런데 진실이기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진실에 기반하지 않고서는 윤리도, 도덕도, 진, 선, 미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 군정은 일본을 대체했던 점령군이었죠.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서 분단의 질서를 만들었죠. 2차 세계대전은 아시다시피 우리 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어떤 전쟁입니까? 식민지 쟁탈 전쟁이었습니다. 왜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였던 독일이 전범국가였기 때문에 연합국에 의해서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됐던 것처럼 왜 일본이 분단되지 않고 이 한반도가 분단되었을까요? 우리는 이런 질문 자체를 안 해봤잖아요. 우리의 생존권이 있다. 우리 행복,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이 있다. 분단의 기본에 대해서 꼭 한번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휴머니티를 말씀하셨죠. 휴머니티. 다시 종전선을 이야기를 해봅니다. 어떤 거냐? 인권.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꼭 말씀드립니다. 북한의 인권을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확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있습니다. 매우 쉬운 방법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전쟁을 꺼내면 됩니다. 북이 왜 저렇게 어려워야 되죠? 북한의 주민들은 왜 먹고 사는 문제를 여전히 가장 힘들게 생각해야 될까요? 전쟁 중이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을 얘기하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북한의 인권 문제가 그렇게 걱정되면 전쟁을 끝내주면 되잖아요. 상대방의 눈과 가슴을 향해서 총부리를 겨눈 상태에서 상대방의 인권을 생각한다? 이거는 기만이에요. 북측이 일관되게 요구했잖아요. 미국이. 제발 전쟁 끝내달라. 제발 전쟁 끝내달라. 전쟁은 안 끝내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눈과 가슴을 향해서 계속 총구를 겨누면서 죽이겠다고 하면서 인권을 얘기한다는 게 뭡니까? 인권 문제를 정치적 공세의 한 영역으로 본다는 것이죠. 미국이 진짜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관심이 있을까요? 관심 없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 관심이 있습니다. 분단 체제를 유지하면 되는 겁니다. 미국이 진짜 북한의 비핵화 관심이 있을까요? 관심 없습니다. 분단 체제만 유지되면 되는 겁니다. 분단 체제 유지를 위해서 동원되어지는 허구적 명분들일 뿐입니다. 휴머니티. 그래서 그 휴머니티를 위해서 전쟁을 끝내야 되지 않겠냐. 전쟁이 모든 악의 근원이었습니다. 전쟁 상황에는 윤리도 도덕도 없습니다. 부모 형제가 없어요. 몰 가치의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인권을 얘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은 끝내자. 평화적 관계일 때라야 인권 문제 제기가 적실성이 있는 겁니다. 휴머니티. 영국 그 선진 사회 속에서 진짜 북한의 인권 문제가 진짜 걱정이 된다라면은 그토록 수십 년간 미국에게 종전을 요구하고 있는 저 존중 상태는 우리가 보장해 주면서 인권 얘기 자꾸 해보십시오. 북한의 인권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달라질 겁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북측은 인도주의 사업 협력을 원할까요? 제가 근본적인 질문 드려봅니다. 북측은 인도주의 협력을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뭔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북측이 진짜 힘들기 때문에 뭔가 도와줘야 된다. 물론 힘듭니다. 그런데 그런 도움은 안 받겠다는 겁니다. 인도주의 협력을 왜 하는 줄 아세요? 근본 목적.
70년 적대적 분단체 속에서 나무가 무기 그 사업을 통해서 군국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사업이면 합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뭘 주고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북측은 굉장히 거부합니다. 인도주의 문제를 또 다른 공격의 대상으로 봐요. 이 새끼들 도와줬는데 저 따위 봐라. 이런 건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북측이 진짜 원하는 건 뭔지 아세요? 진짜 원하는 건 평화예요. 전쟁 끝내달라는 거예요. 전쟁만 끝나면 우리가 알아서 살 수 있다. 적대 상황을 유지하면서 제재하면서 봉쇄하면서 뭘 전쟁 상태만 끝내주면 우리는 자력, 자급자족 할 수 있다. 괜히 뭘 도와줄 생각을 하지 마라.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가장 큰 방법 한 가지 있다. 종전선을 따 종전 끝내. 그러면 알아서 평화를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잘 모릅니다. 그냥 뭔가 도와주려고 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주의 협력은 남북 간에, 북미 간에, 국제사회하고 진짜 신뢰관계를 상호 형성할 수 있는 사업이면 북측이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일방적인 주기라든가 뭔가 의도가 깔려있는 사업들은 전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안 받으려고 합니다. 말이 나는 걸 싫어합니다. 자존감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자존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인도주의 사업을 하면서 알로 보고 낮춰보고 폄훼하고 혐오하죠. 그런 사업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신뢰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사업의 영역 속에서 인도주의 협력이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아까 질문 중에 이게 있었죠. 아무리 제재가 있지만 남북은 하나의 같은 민족인데 그 제재하고 뭐 무관한 거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일각의 법리적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거 있죠. 정작 중요한 건 우리 정부가 아무리 제재가 무섭겠습니까? 현실의 눈앞에 있는 미국의 반대가 무섭겠습니까? 후자입니다. 사실은 그만큼 엄혹한 한미관계, 불평등 한미관계 속에서 스스로가 딱 갇혀 있습니다. 아무리 제재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피할 수 있는 지점들이 없지 않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교류협력 사업부터 해서 아무리 제재가 무관하게 할 수 있는 게 참 많아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아무리 제재라고 말은 하지만 눈앞에 현실로서 있는 미국의 반대, 즉 미국은 이런 거죠. 미국의 대북 정책 앞에 남북관계 나서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대북 정책을 펼치는데 남측이 그 옆에서 다른 곳에서 북측하고 접촉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돌파할 수 있을 때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는 평화의 문제 진짜 중요하다. 북미관계도 중요하겠지만 비핵화도 중요하겠지만 비핵화도 하면서 남북관계도 풀어나가야 된다. 왜? 다 평화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한미동맹의 궁극적 목적이 뭐냐? 한마디 평화 아니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궁극적 목적이 뭐냐? 한마디 평화 아니냐? 그 사람은 비핵화도 하고 개성공단도 열고 남북관계도 하면 된다라고 우리가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우리 국익이기 때문에 이건 양보하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관계가 변화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그 영국협의회 그 김도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작년에 미국 그 대통령 선출로 인해서 이제 두 양대 세력이었던 트럼프나 바이든 양쪽에서 한반도에 함부로 개입할 수 없는 시기였기 때문에 남북이 보다 좀 담대하게 개성공단의 복원이라든지 협력 관계를 추진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우리 정부가 너무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그 시기를 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장님께서도 세부적인 추진 대안, 그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추진 대안까지 제시하기도 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 사회의 공론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실현되지 못한 것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종전선언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평통에서도 매우 이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내에서 정치적인 대립이라든지 그 다음에 언론의 외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적인 공론화로 이어지지 않고 진전이 잘 안 되는 듯해서 매우 안타깝고요.
그런데 이제 올해도 이제 바이든 정부의 그 매파들이 압력을 준다든지 또는 지금 실망한 북한이 방어적인 태도로 나오게 되면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진전이 더뎌질 수 있고 그럴 경우에 비정부 차원의 남과 북 민간 차원에서 이런 분위기를 좀 가속화시킬 방안은 없을까? 또 개성공단을 포함해서 민간 교류를 좀 민간 차원에서 시작해볼 여지는 전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문의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조금 이제 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개성공단은 경공업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만약 이것을 첨단 산업 또는 중공업 분야가 입주하게 되면 그리고 이제 그것이 남과 북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투자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제 앞으로는 남도 북도 미국도 이 개성공단을 볼모로 삼을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사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도원 쌤 고맙습니다. 두 가지 그냥 좀 압축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선생님들 분단 체제는 말입니다. 어떻게들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분단 체제는 휴전선을 중심으로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분단 체제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일상적으로 분단 체제가 유지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작동이 됩니다. 매우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분단 체제가 유지되는 방법 매우 단순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북을 비난하면 됩니다. 나쁜 놈들, 찌질한 것들, 루저들, 함께할 수 없는 것들, 곧 무너질 놈들, 적대, 정오, 반목, 질시, 혐오를 매일같이 양산하는 것. 분단 뉴스 회사들 있죠. 사회의 거울이라는 공기가 아닌 적대를 계속 만드는 분단 뉴스 회사들. 35년 식민 지배의 시기에 일제에 충성했던 그 분단 뉴스 회사들. 다시 분단 체제를 만들고 거기에 편성해 있는 그들. 사실은 매일같이 우리가 일본을 욕하나요? 매일같이 중국을 욕하나요? 매일같이 누군가를 적대하나요? 왜 우리는 매일같이 북을 욕해야 되죠? 뭘까요? 분단체제가 유지되는 비기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말입니다. 매일 그나마 다행인 것은 사람들이 신문을 거의 안 봐서 그러는데요. 신문을 보면 매일같이 북한 관련 뉴스가 있습니다. 매일같이 나와요. 대한민국 대통령님의 영부인 이름은 잘 몰라도 북측의 리설주 이름은 다 압니다. 최룡해, 김영철,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이름은 몰라도 북측의 인민무력부 장관 이름 다 압니다. 왜 그래야 되죠? 북측 관련 뉴스 단 한 번이라도 긍정적인 뉴스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다 나빠. 혐오를 심죠. 함께 할 수 있는 것들. 그 핵심이 북한 붕괴론 같은 거죠. 북한 붕괴론. 붕괴되려더라고 뭘 한단 말이야. 이런 이야기들. 그걸 먼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개성공단 말씀을 김동훈 선생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몇 가지 개성공단은 평화를 만들고 경제를 번영을 만들고 안보 통일 문화를 만들었죠. 14년간 매일매일 평화와 통일을 만들어졌던 기적의 공간이 맞습니다. 우리는 14년간 살아봤습니다. 함께 해봤습니다. 왜 개성공단이 닫혔을까요? 개성공단은 말입니다. 분단체제가 가르쳤던 나쁜 놈들이야. 아주 웃기는 애들이야. 혐오를 심었던 북에 대해서 직접 생활해 보니까 다 거짓말이다. 라는 것이 확인된 곳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평화가 통일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 개성공단이 2개, 3개, 4개 되면 그냥 진압으로 평화가 와버린 거예요. 분단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세력들은 어떤 빌미, 어떤 명분을 갖고 와서라도 개성공단을 닫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닫힌 겁니다.
퍼주기다 다 거짓말을 만들었잖아요. 개성공단은 이런 겁니다. 원래 국제공단입니다. 원래 국제공단입니다. 최첨단 업종들이 다 들어오게 돼 있었습니다. 왜 못 들어갔을까요? 왜 제조업, 영세 제조업만 들어갔을까요? 미국의 제재 때문에. 첨단 제조업들은 북측에 못 들어가도록 미국의 제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제기만 가져가가지고 의료 봉제만 했지 않습니까? 미국의 제재 때문에. 두 번째, 북측이 미국에게 요구했던 게 있습니다. 우리가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요구하지 않겠다. 이것만 한다면 그게 뭘까요? 남측처럼 최혜국 대우를 해줄 테니까 미국에는 북측에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으니까 그 기업들이 북측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라. 미국의 유력 기업들이 우리 북측에 온다라면 우리 대환영하고 남측처럼 최혜국 대우에 있어서 돈 벌게 있도록 해주겠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북측은 미국에게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실질적인 평화를 원하기 때문에. 북은 미국에 이런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은 산업국가다. 비즈니스 국가야. 미국은 자국의 기업이 들어와 있는 나라하고는 전쟁을 안 한다라는 속설이 있더라. 진짜 미국 정부가 우리를 적대하지 않겠다라는 징표로서 우리가 굳이 종전선언 안 할 테니까 미국의 유력 기업들 많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반대하지 말고 좀 보내달라. 여기서 돈 많이 벌 수 있도록 해주겠다. 웃기지 않아요? 진짜 웃기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 자체를 우리는 처음 들어봐요. 제가 2019년 미 국회, 미 의회 가서 청문회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늘 들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국제공단 왜 안 될까요? 미국의 제재 때문에. 개성공업지구법에는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법은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미 국제공단입니다. 근데 미국이 반대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결국 분단체제는 뭡니까? 분단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전략을 갖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개성공단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남측에 원부자재가 들어가서 제품을 남측으로 빼오는 방법도 있겠지만 개성공단은 북측의 법인이잖아요. 남측이 소유가 있습니다. 북측의 원부자재를 가지고 북측 땅인 개성공단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북측에 공급하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죠. 중요한 것은 남과 북이 같이 일한다는 겁니다. 남측의 사업자들이, 남측의 기술자들이, 북측의 기술자들 같이 일한다는 겁니다. 인적 교류는 못 막아냅니다. 제재를 못 하죠. 여기에는 제재가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무엇은 만들 수 있죠? 남과 북이 평화를 만들 수 있죠. 경제협력을 할 수 있죠. 이런 방법은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더 큰 문제는 이런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전의 현실로서 미국은 개성공단 안 돼 라고 하죠. 그러면 안 된다고 할 때 예 알았습니다 라고 할 것이냐, 왜 이걸 못하냐,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이야기할 것이냐, 요 차이입니다. 인식의 차이. 너무 쉽죠. 근데 너무 어렵습니다. 왜? 분단체제는 체제이고 구조이고 문화입니다. 이 인식의 지평을 열어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국민생존권, 기본권은 눈치 보고 양보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내지는 좀 더 로버스트, 뻔뻔하게 우리 국민들 행복해야 되겠다. 평화는 기본권이고 권리다. 양보하지 못하겠다.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정상적인 한미관계, 남북미 관계가 성립 가능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을 성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다음 그 신정 의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 중에도 너무나 동감 가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거기 이어서 질문해도 좋을 것 같아요. 결국 뭐 RPI의 마이클 슐루터 박사님 말씀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유레카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UN 헌법에 그 on people을 자기가 define 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북한이든 우리든 다른 민족이 아니고 한 피플이라는 걸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오랫동안 한 땅에 같이 살고 문화도 같고 말도 같으니까 그거에 의해서 다른 나라와 북한과의 관계가 아니고 남한과 북한 사이에 그 교류는 당연히 일어나야 된다라고 유엔에 그렇게 얘기하면 유엔이 no 할 수 있는 이유가 없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해 줬어요. 그렇게 해서 유엔 제재를 풀어나가야 된다고. 다른 나라하고 북한은 제재를 갖지만 남한과 북한 사이는 제재를 이렇게 풀어야 된다. 그래서 정말 그때 너무 감사하고 되게 그랬는데 문제는 지금 이사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개성공단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뭔가를 풀 수 있는 제재들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은 있지만 과연 우리나라 정부와 우리 뭐 국회의원들, 공무원들이 그거를 할 의지가 있느냐가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아까 미국도 그렇지만 결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분단 체제를 이어가고자 하는 의지?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앞세워서 분단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데 결국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분단 체제 유지를 원하는 고위 공직자들이 많아서 이 문제가 풀리지 않고 결국은 우리나라에 이것들을 힘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의지가 없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분들의 그런 인식 전환,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매우 심플한 방법이 있습니다. 웃기죠.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게 참 이해가 안 되시죠. 그렇게 쉬운 방법을 다들 왜 그렇겠냐 이야기하죠. 지금 여기 보니까는 서울의 진천규 대표님 나와 계시는데 너무 쉽습니다. 이 말씀부터 드려볼게요. 법리의 문제가 사실 아니죠. 저는 먼저 마이클 슐리트 쌤의 그 이야기는 굉장히 시사한 바는 큽니다. 국내에도 이 인식에 근거해서 해보자라는 사람들이 이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겠죠. 근데 다시 말씀드려봅니다. 법리의 문제일까요? 한미 관계의 문제일까요? 후자겠죠. 진짜 중요한 것, 인식의 문제잖아요. 인식의 문제. 저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의식 자체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책 결정 단위에 있는 사람들, 이 어마어마한 진짜 엄청난 문제인데, 근본의 문제인데 이런 문제의식 자체가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 모두 아주 모범적으로 분단체제를 살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단체제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론하지 않냐 이거죠. 문제의식, 의지, 인식의 전환, 이것은 열리는 순간 엄청날 겁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주 쉬운 방법부터 그랬어요. 문제의식을 갖게 하는 것. 인식의 부재가 아니라 매우 심플한 방법. 고위 정책 결정당의 사람들도 남북관계, 남북미관계, 한미관계의 본질을 딱 인식하게 하면서 아, 이게 뭔가 엄청난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이걸 자각할 수 있는 유일한 딱 한 방법. 가장 쉬운 방법. 남과 북이 만나면 됩니다. 무슨 뜻이냐? 북측 사람들을 만나보면 됩니다. 만나면 통일이다. 남과 북이 만나면 통일인 건 맞죠. 근데 만나서 대화해보면 북측을 여행 가서 북측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엄청난 충격에 빠질 겁니다. 직접 보게 되면. 무슨 뜻이냐? 북측의 변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북측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 북측 사람들의 인식, 사고방식, 가치관, 윤리, 도덕, 그들의 우리에 대한 인식, 대남 인식, 남측 동포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평화를 진짜 어떻게 생각하는지, 통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놀랍고 감동적이고 눈물 날 수 있습니다. 분단체제는 그 모든 것을 가렸습니다. 적대하고 정오하고 서로 싸우겠죠. 근데 우리보다 더 눈물나게 평화를 원합니다. 더 눈물나게 통일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우리가 확인하는 순간 분단체제는 무엇을 가렸을까? 왜 가렸을까?
왜 북측의 자료, 문학, 영화, 드라마를 아무도 못 보게 했을까? 악으로만 계속 이야기했는데 직접 만나보면 그 모든 것이 진짜 많은 것들이 허구였구나. 그래서 제가 분단이 휴전선을 힘으로 상황이 아니라 매일같이 북을 적대 정오를 심어냈던 체제 구조 문화가 됐다 그랬죠. 가장 단순한 방법. 가서 만나보면 됩니다. 우리 영국협의회 전 세계 민주평통 중에 가장 모범적으로 설날 남북 동포들이 같이 행사를 하잖아요. 만나보니 어땠습니까? 적이었습니까? 동포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북측에 가서 만나보면요. 진짜 눈물 나는 쏘갔구나. 분단에 완벽히 쏘갔구나. 누구를 위한 분단이었을까? 누구를 위한 전쟁이었을까? 그 본질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봐야 다 못 믿죠. 왜? 70년 분단체에서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체화했던 수많은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서 만나보면 신압으로 아, 북이 이랬어? 북측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어? 쉽게 평화와 통일이 너무 쉽게 끝나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나야 됩니다. 인적 교류, 여행 이거 하나 딱 붙잡고 코로나가 딱 어느 정도 진정이 될 때 가서 만나봐야 됩니다. 그러면 북을 갔다 온 사람과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눈으로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들. 이 자리에 지금 들어와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는 적극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북한 학자로서 제가 엄청난 행운이 있었다면 직접 개성 땅에서 수많은 협상들을 하면서 장기간 오랫동안 북측 땅에서 체류하면서 그들을 체험해 봤다는 겁니다. 진청규 대표님 오랫동안 북측을 여행하면서 했던 기자로서 저널리스트로서 북측에 대한 여행담들 계속 쓰시죠. 왜 그러겠습니까? 미국에 있는 신은미 선생님 많은 사람들 북측을 여행했던 사람들은 다들 엄청난 충격에 빠집니다. 우리 다 쏘갔구나. 이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딱 아닙니다. 이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있어요. 진실의 힘은 엄청나게 크다. 근데 이 진실이 우리 전체를 속였던 분단체제의 전곡을 찌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만나보라. 만나보면 만나면 끝이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도도한 기세 판세가 될 것이다. 누구도 못 막아낸다. 그걸. 저는 통일과 평화는 말입니다. 그 평화는 남북이 만나는 순간 거역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대세가 될 겁니다. 꼭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로 제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관계로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 박성계 위원님 그 질문 준비되셨습니까? 예, 질문 준비됐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애틀 지역에 살고 있는 박성계라고 합니다. 지금 시애틀 지역에서는 북미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 그 미국 상하원에 올라가 있는 HR 826 그거를 가지고 로컬 그리고 연방 상하원을 접촉하고 있는데요. 근데 한 가지 그러면서 느낀 것이 그 정치인들을 펀딩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의견을 당연히 그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듣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그 북한 관련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의원실의 스태프를 뚫는다든가 그런 게 조금 어렵긴 한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아이디어나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게 좋을지 가지고 평상시에 가지고 계신 생각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계 선생님 고맙습니다. 지금 미주 지역 우리 교포 사회에서 진짜 큰 의미 있는 일들을 하시죠. 여기 KPEC 최강철 대표님도 들어와 계시고 한번더 종전선언 결의안을 하원을 대상으로 옥강원 의원 중심으로 해서 노력도 하시고, 진짜 북미 이산가족 상봉결 이런 것들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는 움직임보다 더 큰 상징성 있는 사업들입니다. 좀 더 자유롭게 교포님들이라도 북측을 그렇게 이산가족 상봉의 순간 속에서 만나게 되면 일파만파 그 어마어마한 힘들은 그 폭발력은 진짜 감당하기 힘들 겁니다.
꼭 성사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옆에서 많이 지원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질문과 관련해서 한 가지 우리 먼저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이 정도의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 통일평화에 진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사실 북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북맹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북에 대한 무지, 북맹, 분단체제, 북맹을 일반화시켜버렸다. 미국의 대북 정책 결정단에 있는 사람들이 북을 얼마나 알까요? 사실은 관심 없습니다.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대북 정책을 결정합니다. 그 결정이 이 한반도를 살아가는 우리들한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일단 그들이 진짜 모른다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적대적 전쟁의 상대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의 상대방. 그리고 엄존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미 하원, 상원, 그 많은 사람들 다 도네이션 받지 않습니까? 가장 큰 도네이션이 어디서 들어오겠습니까? 군산복합체 군수산업가들. 한반도 전쟁에 대해서 목매다는 그들. 두 번째 어디입니까? 일본의 로비는 어마어마합니다. 쉽잖아요. 미국의 정치는 도네이션의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영향받지 않습니까? 그들이 참 모른다라는 것들을 기본 인식하시고 북측 관련된 텍스트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유튜브 가면 진짜 많습니다. 북측 실상을 알려내는 것 진짜 많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만들어서 먼저 보내주고 정치인들 만나고 정책 보좌관들을 만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북을 아느냐 이런 자료들을 보고 얘기 좀 하자. 진실이 가장 큰 힘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들을 누구도 못했습니다. 왜? 다 몰랐기 때문에. 이제는 좋은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북측 관련 좋은 실증적 사례들, 영상 자료 참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캡처 해가지고 의원들에게 주면 저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유튜브 같은 것들 압축해서 영상들 많이 나와 있으니까 북측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할 수 있는 미 하원 상원에도 진짜 양식 있고 진실을 추구하고 건강한 북미 관계를 고민하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연대하고 최소한 종전 선언 정도로 만들어내고 이 세대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아마도 박성현 쌤의 이런 고민들도 차근차근 해소되지 않겠는가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사장님 오늘 강의를 듣고 나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단 시간이 지금 한국이 많이 늦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주신 이사장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일단 이것으로 오늘의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시기 전에 혹시 저희가 실수한 거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같은 경우는 피드백을 좀 남겨주시면 그걸 또 보고 저희가 다음엔 또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